뇌라는 게 엄청난 세월을 진화하면서 요게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다. 최적화된 거다. 진화의 세월 동안 최적화 시켜놓은 거를 공학자들이 인간이 살아봤자 뭐 80년, 90년 사는 공학자들이 그거를 진화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거망동에 가깝다. 주인님 이거는 제 데이터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 종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뇌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런 거를 해소시킬 수 있으면 성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챗 GPT 때문에 정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담고 싶어하는 게 결국 뇌인데 우리가 도대체 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무엇이고 또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질문을 받아주실 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인공지능 정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두렵다.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뺏길 수도 있다. 정말 터미네이터 같은 게 나와서 혹시 인간들이 당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공지능의 출발은 결국 뇌과학인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뇌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이렇게 열정을 좀 보이고 있는 걸까요? 상대방이 뭔지 모를 때 이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면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왜냐하면 뉴스가 너무나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일방적인 뉴스들이 많죠. 뭐 챗 GPT가 거의 사람처럼 말을 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뇌를 모방하고자 하는 게 인공지능의 로망이에요. 기술자들의 로망인데 그리고 뇌 과학에서 밝혀진 것들을 몇 개 이제 갖다 썼죠. 인공지능의 겨울이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 기계, 컴퓨터가 사람의 뇌처럼 기능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놓고 근데 어떻게? 근데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좌절할 때마다 이제 인공지능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게 뇌가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 왔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는 그 회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신경망이라고 불러요.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건 컴퓨터지 뇌 속에 있는 신경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학자들은 그걸 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뇌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모방했기 때문이에요. 뇌 구조 중에 피질이라고 이 겉에 있는 뇌 영역은 이렇게 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층으로 되어 있는데 6개의 층에 각각의 세포들이 존재하고 이 아파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는 뭐만 담당하고 그걸 1층에서 한 걸 2층으로 보내면 뭐 1층에서 5층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층층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인공신경망 그 공학자들이 모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물학적인 뇌는 몇 개의 층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6층짜리 아파트로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고층 빌딩 있잖아요. 그 막 하늘 위에 구름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걸 지으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뇌에는 없는 구조죠. 그걸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고 해요. 심층. 엄청나게 층이 많아서 이거는 개발자들도 잘 모르는 층이 몇 개가 되는지 그 안에서 뇌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에너지를 소진하기 때문에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우리 몸이 쓰는 모든 에너지의 거의 4분의 1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완전 다운될 겁니다. 하루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뇌는 기능을 안 하는데 지금의 컴퓨터는 엄청난 전기를 이제 공급하면서 굉장히 에너지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에너지를 쓰면서 인간 비스무리한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경망의 그 신경세포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안에서 걔네들도 많이 사용한 것들은 그 연결이 강화되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약화시키고 이런 것도 뇌의 어떤 작동 방식을 모방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따와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KBS 같은 공영방송이나 교육방송 이런 데서 굉장히 뇌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려주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교양 채널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죠. 그래서 뇌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한 채널로 이상한 소식을 듣거나 이래가지고 불안감이 좀 많이 형성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런 거를 해소시킬 수 있으면 성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인공지능 겨울 말씀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1950년대 그때는 정말 20년 뒤에는 인공지능이 상용화된다 이랬고 또 인간 챔피언 체스 챔피언을 이겼을 때 바둑 아닙니다. 그렇죠. 체스 챔피언을 이겼을 때 야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거다. 그때도 그랬는데 그렇죠. 결국은 계속 겨울이 왔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봄 소식이 좀 들리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봄 소식인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네, 항상 20년 뒤엔 된다는 식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층짜리로 건물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높이만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게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는 로봇. 로봇은 전기줄을 꽂고 파워선을 꽂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은 배터리를 탑재해야 되는데 그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죠. 배터리를 탑재하면 무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막 전기를 막 이렇게 빨아들이는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다 서버를 두거나 이래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또 해결해야 되고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런 걸 다 숨기고 기능하는 것만 보여주면 야 놀랍다 이게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착각을 하게 아주 딱 좋죠. 아, 진짜 점점 더 이 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해마로 기억과 학습을 연구하시는 뇌학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뇌과학 안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복잡한가 보죠? 그 뇌과학이라는 말이 이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너무나 넓은 우산처럼 이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큰 말이죠, 그거는. 뇌는 세포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우리 장기예요. 심장도 장기고 허파도 장기고 간도 장기잖아요. 뇌도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의학적으로 그냥 의사 선생님들처럼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서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뇌의 영양소는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뇌과학자고. 우리의 심장이 뭐 우리의 영혼을 옛날에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지만 감정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죠. 근데 뇌는 또 우리의 정신 현상을 만들고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그거를 뇌하고 상관없이 연구하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이나 사실 이런 분들이 설명하던 것들도 이제 뇌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적인 측면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뇌과학자고 또 인공지능처럼 기술처럼 그런 것들을 어떤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들도 뇌과학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뇌질환 그리고 아픈 뇌를 연구하는 뇌질환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뇌가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하고 구성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일면을 연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다양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해마라는 어떤 특정 영역이 하는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뇌과학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이 뇌에 대해서 밝혀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일까요? 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본인들 관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뇌과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없고 그분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나는 요거는 밝히고 관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뇌세포라는 게 어떻게 정보를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학습을 할까. 세포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현상을 만들까. 그다음에 치매는 왜 걸리는 걸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연구해서 밝히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정상적인 기능이 잘못됐을 때 뭐 치매라든지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됐을 때 혹은 정신질환이 있죠.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오티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전을 밝히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뭐 저 뉴스 매체에서는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10대 주제, 20대 주제 이런 것들 자꾸 정하거든요. 뭐 의식이란 무엇인가, 뭐 감정은 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뭐 그런 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캐치한 말들이지만 세포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 현상을 만드는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코딩했다가 어떻게 인출하는지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지금 뇌과학자들의 목표고 뇌과학을 흔히 그 우주 과학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도 지금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는지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지 이게 소멸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데 뇌과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뇌는 어떻게 해서 발달하는지 노인이 되면은 기능이
발달 처음 초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그런 발달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주 연구하시는 분한테 뭐 한 가지만 찝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문제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일반인들한테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뇌가 이 작은 우주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이 있어하는 인공지능 그중에서 최근에 인공지능 혁명을 일으켰던 알파고, 이 알파고의 대표적으로 달라진 점이 우리 뇌신경망 구조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인공지능은 이 우리 뇌가 학습하는 방법을 진짜 다 모방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여전히 우리 뇌를 따라오기엔 먼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멀었다고 봐야죠. 네, 아직 멀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알파고로 대표되는 지금은 이제 뭐 버전이 굉장히 올라갔지만 알파고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버전이 지금 최신 기계 학습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존에도 있었어요. 네,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수험생한테 질문지하고 정답지를 동시에 주고 근데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수능 문제를 전부 질문지를 주고 그거에 정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높은 비현실적인 심층 신경망이라는 거를 중간에 놓고 학습을 하라고 하면 자기가 이 질문지와 정답지 간에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어떻게든 학습을 해냅니다. 그게 이제 기계학습. 근데 이제 이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사람은 이걸 하긴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근데 빅데이터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기계학습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아마 모든 것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대세적인 기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뇌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방식이고요. 그리고 수능 질문지와 수능 답안지에 그 얘의 답은 예구, 얘의 답은 재구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학습을 하는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그게 꼭 사람이 이 수능을 풀 때 지식 체계를 가지고 풀잖아요. 그거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자들도 그 안에서 어떤 인공지능만의 지식 체계가 형성돼서 그걸 푸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그 explainable AI라고 설명력이 있는 AI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정답을 푸는 것만 보면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얘가 왜 이거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의 이제 알파고인데, 뇌와 다른 점은 알파고 같은 그런 지금 말씀드린 기계학습, 빅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은 룰이 정해져 있는 상당히 좁은 분야. 그리고 그 태스크, 내가 이렇게 물컵을 짚는 게 로봇의 태스크다. 과제다 그러면 그렇게 과제가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만, 그래야 문제와 정답지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과제만 활용될 수 있고, 인간의 뇌처럼 뭐 물컵도 짚고 펜으로 글씨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도메인을 넘나든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기술을 구현하기 좀 어렵죠. 잘 아시겠지만 알파고가 요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걸 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는 그게 이제 사람의 그 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분야를 가리지 않는 완전 잡식성 학습, 그리고 빅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몇 번만 보면, 몇 개만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는 퍼포먼스만 보면 지금 누군가가 분야를 특정 지으면, 지금 그 챗 GPT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언어를 생성해내는 분야. 이 세상의 모든 문서를 다 긁어가지고 거기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의 화법을 구사하는 기계를 만들겠다라고 과제가 정해지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걸 사람이, 바둑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그 인공지능을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긴다기보다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나이스하게 말을 한다는 게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면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한정된 분야로 좁히면 굉장히 인공지능이 퍼포먼스가 우수하죠. 근데 이제 여러 분야를 할 수 있느냐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보다는 훨씬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뉴스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분야가 한정돼서 고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누군가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전문가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게, 분야가 한정되면 기계학습을 이기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이해하시면 기계학습이라는 게 그런 식의 학습을 하고, 이게 잘하는 거는 굉장히 좁은 분야에서 어떤 룰이 정확하게 있는 경우에, 그래서 내 직업이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본인이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일반적인 어떤 그 우리의 뇌 기능을 다 모방하는 거, 그게 과연 언제 나올 것이냐, 이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보면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글로벌 기업들 이런 데서 가장 이 중점적으로 할 것 같은 건 뇌를 진짜 분석을 해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결국은 인공지능도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연구들이 뭐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진행이 돼 있겠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제가 뭐 그 회사들의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그 회사의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있잖아요. 그 알파고 게임할 때 맨날 와가지고 기자회견하던 사람. 그 사람은 실제로 뇌과학 박사 학위도 있고 뇌를 어떻게든 모방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답안지 주어지고 이 관계를 학습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뇌 학습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주어주지 않아도 자기 앞에 닥친 것들을 그대로 그냥 학습한다는 거네요. 한 번을 겪건 두 번을 겪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의 기계학습 기반 인공지능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알파고가 자기 혼자서 그 많은 기보를 혼자서 막 스스로 학습한다. 그게 스스로 학습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기보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기보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발이 없고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알파고 대국 둘 때 보셨겠지만 알파고가 여기다 둬 그러면 누군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 두면은 그것도 이상하게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운동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전혀 그런 것들 없고 그냥 뇌만, 사람으로 말하면 뇌만 있는 건데, 그런 방식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뇌를 연구하고 뇌의 생명체로서의 뇌의 세포가 구현하는 어떤 원리를 어떻게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 그분이 계속 지금 뭐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사이언스 쪽에, 과학 쪽에 브레이크스루를 많이 내고 계시는 것도, 그런데 이제 기업으로서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빨리빨리 이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소비자들한테 이거를 돈을 받고 팔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뭐 투자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이 뇌 연구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글이 가장 그런 쪽으로는 깊이 연구를 하고 있고, 공학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자들 중에서도 혹시 뭐 뇌를 꼭 닮아야 되냐, 그냥 뇌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그거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뇌를 닮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렇게 뇌처럼 덜 쓰면서, 뇌는 사실은 그 백열등 하나 킬 정도의 전력만 있으면은 돌아가거든요. 뇌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조금만 먹고도 그렇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핫서비스에. 그리고 뇌라는 게 엄청난 세월을 진화하면서 요게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다, 최적화된 거다. 진화의 세월 동안 최적화 시켜놓은 거를 공학자들이, 인간이 살아봤자 뭐 80년, 90년 사는 공학자들이 그거를 진화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경거망동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인공지능 학자들 사이에서도 철학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뇌를 무조건 닮아야 된다,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기계는 기계일 뿐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뇌는 세포가 가지는 어떤 화학적인 정보 전달 속성 뭐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이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컴퓨터 전기로만 돌아가는 게 그걸 모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추구하는 거는 약간 이거는 그 SF 소설이나 영화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분야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제 대립이 있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일수록 연구 방향을 보면은 이제 뇌 연구하고는 별 그렇게 좀 멀어지는 경우가 꽤 있죠.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알파고처럼 정말 자료를 때려 넣어야만 되는 걸로 끝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인간의 뇌처럼 뭐 직관과 통찰도 있고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엄청난 그 자료 다 안 넣어도 인간들은 온갖 방법으로 이 뇌를 사용해서 그렇죠. 응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도 우리 뇌 같은 단계로 나중에는 결국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꿈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렇게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챗 GPT 그 기술에 들어간 것도 그 피유샷 러닝이라고 그런 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해마의 기능은 이제 원샷 러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도 한 번만 경험하고도 그거를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지금 공학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다양한 학습 시스템들이 있는데 뇌에도 한 번 해가지고는 기억이 안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자연계나 우리 환경에는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스포츠를 배운다거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뭐 언어를 처음에 배운다거나 할 때는 반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복이 될 수 없는 그런 또 우리 환경 속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길 가다 만났는데 그 사람을 길 가다 만난 걸 기억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을 만나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약간 5번을 만나야 기억이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이 치매가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한 번만 봐도 내가 아까 그 사람 봤는데 그걸 기억한다는 게 이 컴퓨터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지 지금 굉장히 오리무중인데 자율주행차나 이런 즉각적으로 벌어진 일을 바로 학습해가지고 경험해 요번에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지금 목적지 가는 동안에도 방금 학습한 거 원샷으로 학습한 거를 고려해가지고 저런 데서는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율주행차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굉장히 많은 답안지와 이런 것들을 주면은 학습을 하겠지만 바로바로 벌어진 일을 학습을 못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능하지 않은 거죠. 임기응변에 능하지 않다는 표현도 사실은 과찬이고 임기응변에 전혀 대응을 못한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다. 혹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외계에 탐사선을 보낸다 그러면 우리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은 영화 보면은 가가지고 야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뭐 텍사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뭐 자기가 가진 걸 어떻게든 응용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주인님 이거는 제 데이터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 종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 이 챗 GPT가 이제 진짜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궁금한데요. 최근 벌써 이 주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예. 논문 쓸 때 엄청나게 활용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행 연구 모아달라. 그럼 딱 이렇게 한꺼번에 쫙 모아주고 네. 참고 문헌 모아달라. 그러면 모아주는데 틀리는 건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모아놓으면 거기서 이제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 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챗 GPT가 여러 분야에서 막 쓰이게 되면 우리 어떤 뇌 용도 이런 것들이 혹시 변화가 오는 진짜 근본적인 변화도 올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제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분야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정리해달라고 하면 정리를 곧잘 해요. 정리를 곧잘 하는데 그 정리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그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곳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더 깊이 알고 있는 학자들이면은 상당히 뭐라 그러나 수박 겉핥기식 지식을 정리해가지고 보여준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똑같은 지식도 이게 좀 더 고급 지식처럼 느끼게 아주 비즈니스적으로는 잘 포장된 것이지만 논문을 쓸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지식은 별로 없다. 다른 분야를 알아보기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서머리를 해주니까. 기존의 웹사이트 서치는 링크를 쫙 주면 그걸 하나씩 클릭하면서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한 방에 그냥 설치를 해주니까 편한데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것저것 알아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나 뭐 이런 데서 수업 시간에 그러면 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그러면 챗 GPT한테 1시간 동안 대화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걸 알아서 발표를 해라. 그러면은 그 주어진 시간에 그 방대한 거를 그렇게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교사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흡사 그 계산기가 나왔을 때 많이 비유하잖아요. 근데 계산기가 나와서 우리의 암기력이 그러면 후퇴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뇌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완전 카멜레온처럼 적응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가 나오면 챗 GPT의 장점과 단점을 몇 번 써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뇌가. 그걸 한번 일주일 동안 계속 똑같은 걸 물어봐 보세요. 근데 너는 그거밖에 아는 게 없니? 맨날 왜 나한테 그 얘기만 하니? 그러니까 그거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걔는. 근데 이제 어디서 뭘 긁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가짜 팩트 체크는 안 돼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팩트 체크를 하면 자기가 그걸 처음부터 읽는 거하고 비슷한 노력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스럽죠. 네. 자, 이렇게 인공지능과 뇌과학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인간은 뇌의 10%만 활용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완전 낭설이고요. 뇌는 학습을 위해서 타고난 엄청나게 파워풀한 머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더 이상 뭐 이렇게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못 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굉장히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많은 가능성을 피해서 가려면